756년 여름, 장안에서 서쪽으로 40리 떨어진 마회역. 새벽 안개가 거치지 않은 산길 한복판에서 수백 명의 군사들이 말을 세우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황금빛 골룡포를 입은 노황제가 서 있었고, 그 뒤에는 하얀 비단을 목에 두른 한 여인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군사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황제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잠시 후 제국에서 가장 아름답다던 여인이 황제의 명령으로 나무 아래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닌, 한 황제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방치하고 즐기면서 제국 전체를 파멸로 끌고 간 이야기였습니다. 권력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리는지 보여준 그 순간이었죠. 그에게 평화는 지루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전쟁은 통제 가능한 도구였던 것인지 정말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당현종과 안사의 난을 따라가며 전쟁에 미친 황제의 마지막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깊은 역사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712년 8월, 당나라 제6대 황제 이윤기가 즉위했습니다. 훗날 우리가 당현종이라 부르는 인물이에요. 그는 즉위 초기 명군이었죠. 중앙 집권을 강화했고 요순과 송경 같은 유능한 재상을 등용했으며 토지 제도를 정비하고 조세를 합리화합니다. 지방 군부를 억제했고 과거제를 정비하며 학문을 장려했어요. 이 시기를 개원성세라 부릅니다. 713년부터 741년까지 약 30년 가까이 이어진 당나라 최고의 전성기였죠. 장안의 인구는 100만을 넘었어요. 비단길을 통해 서역과 중앙아시아의 상인들이 몰려들었고 국고는 넘쳐났습니다. 개원성세 때 국고에 쌓인 쌀은 9천만 석이 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농민들은 안정적이었고 문화는 꽃피웠죠. 당시 장안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그러나 이 완벽해 보이는 제국 안에는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변방에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당나라는 광대한 영토를 유지하기 위해 절도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죠. 절도사는 일종의 군사총독이에요. 변방의 군대를 지휘하고 지역의 행정과 재정까지 관할했습니다. 병권, 재정권, 인사권이 모두 그들의 손에 들어가 있었어요. 초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중앙정부가 강했고 황제가 정치에 집중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740년대에 들어서면서 당현종은 변화했어요. 정치에 대한 열정이 식었고 음악과 도교, 연회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침 조회에 열심히 참석하지 않았고 재상들의 보고를 성의 없이 들었죠. 판단은 미루어졌고 결정은 환관과 측근들에게 맡겨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 변방에서 한 인물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바로 알록산이었습니다. 알록산은 703년 영주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소구득의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돌궐개 무녀였어요. 그는 한족이 아니었죠. 이방인이었고 혼혈이었으며 변방 출신. 그러나 그에게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6개 언어를 구사했고 군사적 감각이 뛰어났으며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 능했어요. 그는 변방에서 군인으로 출발해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730년대 후반에는 이미 평로절도사의 지위에 올라 있었죠. 그리고 그는 당현종을 만납니다. 745년 알록산은 장안으로 불려 올라갔어요. 황제 앞에서 그는 극진한 충성을 보였습니다. 통통한 체구에 웃는 얼굴로 마치 어린아이처럼 황제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죠. 황제는 그를 좋아했어요. 이방인이지만 충성스럽고 거칠지만 솔직하며 무엇보다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현종은 측근들에게 말했어요. 알록산은 귀엽지 않느냐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록산은 황제의 총애를 받던 양귀비에게 접근했고 그녀의 양아들이 되었어요. 양귀비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알록산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라 불렀죠. 양귀비는 웃으며 그를 받아들입니다. 이제 알록산은 황제의 신하이자 황제가 가장 총애하는 여인의 아들.
그리고 그에게 권력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750년 알록사는 범양절도사를 겸직했습니다. 751년에는 하동절도사까지 맡았어요. 한 사람이 세 개의 절도사를 동시에 관할하는 전례 없는 일이었죠. 그의 손에는 20만이 넘는 병력이 들어왔습니다. 20만. 이것은 당시 당나라 전체 군대의 거의 40%에 달하는 규모예요.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황제는 한 사람에게 그토록 큰 군사력을 맡겼을까요? 측근들은 경고하지 않았을까요? 경고는 있었습니다. 재상장구령은 여러 차례 알록산의 위험성을 경고했어요. 변방의 한 장군이 너무 강해지고 있다고, 지금 당장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러나 당현종은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알록산은 충성스럽다고, 그는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곧 제국의 운명이 되었죠. 740년대 당현종의 삶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옥환, 양귀비예요. 그녀는 원래 당현종의 아들 수왕의 부인이었죠. 그러나 현종은 그녀를 보고 마음을 빼앗겼고 결국 그녀를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황제의 권력 앞에서 그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죠. 양귀비는 황제의 총애를 독차지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이 조정의 요직을 차지했고 그녀의 오빠 양국충은 재상이 되었어요. 권력의 중심이 조정에서 후궁으로, 재상에서 외척으로 이동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양귀비 자체가 문제였던 것은 아니에요. 그녀는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술과 음악을 즐기는 인물이었죠. 문제는 황제가 그녀에게 빠져 정치를 방치했다는 사실. 당현종은 더 이상 국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침 조회는 형식적이었고 재상들의 보고는 양국충을 통해 걸러졌어요. 황제는 화천궁에서 양귀비와 시간을 보냈고 음악을 작곡하고 도교 의식에 참여했죠. 조정은 분열되었습니다. 양국충파와 반대파가 대립했고 환관들이 그 틈에서 영향력을 키웠어요.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약해졌고 지방의 절도사들은 점점 더 독자적으로 움직였죠. 그리고 그 절도사들 중 가장 강력한 인물이 바로 알록산이었습니다. 750년대 초반 조정에는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알록산과 양국충 사이의 대립이에요. 알록산은 변방의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양국충은 중앙정부의 재상이었죠. 두 사람 모두 황제의 총애를 받았지만 서로를 견제하고 경계했습니다. 양국충은 알록산을 불신했어요. 그는 알록산이 너무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언젠가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 의심했죠. 그래서 그는 황제에게 여러 차례 알록산을 견제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당현종은 양국충을 나무랐어요. 황제는 알록산을 믿었죠.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알록산을 의심한다는 것은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알록산은 이 상황을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안을 방문할 때마다 극진한 충성을 보였고 황제 앞에서는 양국충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변방으로 돌아가면 군대를 정비하고 무기를 제작하며 병력을 훈련시켰죠. 753년 알록산은 마지막으로 장안을 방문했습니다. 황제는 그를 성대하게 환대했고 다시 한번 총애를 확인시켜 주었어요. 그러나 양국충은 그 자리에서 알록산을 공격했죠. 알록산이 반란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당장 그를 불러들이고 병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록산은 황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어찌 이토록 의심하느냐고 그렇게 호소했죠. 당현종은 양국충을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알록산에게 다시 한번 신임을 표했어요. 알록산은 변방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양국충이 자신을 제거하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755년 11월 9일 범양에서 알록산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명분을 내세웠어요. 간신 양국충을 제거하고 조정을 바로잡겠다는 것이었죠. 황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구한다는 논리였습니다.
20만 대군이 움직였어요. 정예 기병과 보병, 그리고 변방에서 단련된 용맹한 군사들이었죠. 범양에서 낙양까지의 거리는 약 1200리. 정예 기병으로라면 한 달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반면 당나라 중앙군은 오랫동안 전투를 치르지 않았고 지휘 체계는 엉망이었어요. 한 달 만에 하북 지역이 무너졌습니다. 당나라 수비군은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죠. 지방 관리들은 도망쳤고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12월 알록산의 군대는 낙양을 포위했어요. 당나라 동도의 수도이자 제국의 두 번째 중심지였죠. 낙양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도시 하나를 잃는 게 아니었습니다. 황하의 교통요지, 곡창지대, 장안으로 가는 길목, 모든 것을 반군에게 내준다는 뜻이에요. 수비군 사령관은 몇 번의 전투 끝에 패배했고 낙양은 함락되었죠. 756년 1월 5일 알록산은 낙양에서 스스로 황제를 칭했습니다. 국호는 대연이에요. 그는 더 이상 조정을 바로잡겠다고 말하지 않았죠. 이제 그는 새로운 황제였습니다. 한때 당현종 앞에서 춤추던 그 남자가 이제 용포를 입고 있었어요. 이 소식이 장안에 전해졌을 때 당현종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록산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자신이 믿었던 충성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방치했던 군사력이 제국을 향해 돌아왔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죠.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756년 6월 알록산의 군대는 장안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당나라 군대는 동관에서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내부에서 배신이 일어났어요. 수비사령관이 항복했고 동관은 무너졌죠. 이제 장안과 반군 사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6월 13일 새벽 당현종은 급히 결정을 내렸어요. 수도를 버리고 도망치기로 한 것이죠. 목적지는 서쪽의 촉지역, 지금의 스촨이었습니다. 황제 행렬은 서둘러 장안을 빠져나왔어요. 황금빛 골룡포를 입은 노황제, 그의 곁에는 양귀비가 있었고 뒤에는 황태자와 신하들, 그리고 1000여 명의 호위 군사들이 따랐죠. 그들은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자지 못했어요. 군사들은 지쳐 있었고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죠. 6월 14일 이른 아침 행렬은 마회역에 도착했습니다. 장안에서 서쪽으로 40리 떨어진 작은 역참이에요. 안개가 자욱했고 산길은 좁았으며 주변은 고요했죠. 그때 군사들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선봉에 있던 군사들이 하나둘 말에서 내렸고 곧 전체 행렬이 멈춰 섰어요. 장군 진현내가 앞으로 나왔죠.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당현종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지만 군사들은 대답 대신 침묵으로 답했어요. 진현내가 말했죠.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양국충과 양씨 일족이라고. 그들이 나라를 망쳤고 군사들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들이 일제히 외쳤어요. 양국충을 내놓으라고. 황제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군사들은 무장하고 있었고 황제는 무력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국충과 그의 아들 그리고 양씨 일족 남자들이 끌려 나왔어요. 군사들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난도질했죠. 칼이 살을 찢는 소리, 비명, 그리고 피가 땅에 흩뿌려지는 소리가 안개 낀 새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당현종은 그 광경을 보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나 끝이 아니었죠. 진현내가 다시 나섰습니다. 양국충의 누이도 있지 않느냐고. 양씨의 뿌리를 남겨둔다면 군사들은 더 이상 황제를 호위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죠. 귀비를 말하는 것이냐? 당현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현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사들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죠. 황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는 뒤를 돌아보았죠. 가마 안에서 양귀비가 창백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황제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그는 평생 가장 사랑했던 여인을,
지금 죽이라고 명령해야 했습니다. 환관 고력사가 다가왔어요. 그는 황제의 눈빛을 읽었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마로 향했죠. 양귀비는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지 않았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근처 나무 아래로 걸어갔죠. 하얀 비단이 그녀의 목에 걸렸습니다. 당현종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는 그 순간을 보지 않았죠. 보고 싶지 않았고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고력사가 돌아와 고개를 숙였어요. 끝났다고 그렇게 말했죠. 군사들은 다시 말에 올랐습니다. 행렬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외역 나무 아래에는 한 여인의 시신이 남겨졌죠. 제국에서 가장 아름답다던 여인. 황제가 평생 가장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이제 황제의 명령으로 죽은 여인. 당현종은 촉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황제가 아니었어요. 황태자 이형은 북쪽 영무로 향했고 그곳에서 군대를 모았죠. 그리고 756년 8월 그는 스스로 황제에 즉위했습니다. 훗날 당숙종이라 불리는 인물이에요. 당현종은 아들의 즉위 소식을 듣고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는 이제 태상왕이 되었고 실권은 모두 잃었습니다. 당숙종은 반군을 진압하기 위해 움직였어요. 그는 위구르의 군대를 빌려왔고 당나라 각지의 절도사들을 동원했죠. 757년 장안과 낙양을 수복했습니다. 그러나 알록사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의 아들 안경서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이죠. 안경서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부하 사사명에게 살해되었습니다. 반란군은 분열되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사사명은 다시 군대를 일으켰고 전쟁은 계속되었죠. 763년 사사명의 아들 사조이가 항복하면서 안사의 난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8년 동안 이어진 전쟁이에요. 그 대가는 끔찍했죠. 전쟁 이전 당나라 인구는 약 5,300만 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호적에 등록된 인구는 1,700만 명이었어요. 물론 호적에서 빠진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그래도 수천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죠. 경제는 붕괴되었습니다. 하북과 하남 지역은 황폐해졌고 농토는 버려졌으며 도시는 파괴되었어요. 조세 수입은 급감했고 국고는 텅 비었죠. 그러나 가장 큰 상처는 정치 구조의 변화였습니다. 전쟁을 진압하기 위해 당숙종은 각 지역의 절도사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어요. 심지어 반란에 참여했던 장군들도 항복을 받아들이고 절도사로 임명했죠. 그들에게 병권을 주고 지역을 맡기고 세금 징수권까지 넘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쟁이 끝난 후 당나라는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니라 반독립적인 절도사들의 연합체가 되었어요. 번진할 거라 불리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당나라는 이후 150년 더 존속했지만 제국으로서의 당은 이미 죽었다고 평가됩니다. 762년 4월 당현종은 촉 지역에서 장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온 장안은 더 이상 그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는 태극궁의 한 전각에 머물렀죠. 황제는 아들 숙종이었고 그는 이제 아무 권한도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찾아오지 않았고 환관들도 그에게 소홀했어요. 그는 가끔 마외역을 떠올렸죠. 그 안개 낀 새벽, 나무 아래의 여인,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762년 5월 3일 당현종은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직전 그는 환관에게 물었다고 해요. 귀비는 어디에 묻혔느냐? 환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현종의 죽음은 조용했죠. 대규모 장례식도 없었고 백성들의 애도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때 제국 최고의 전성기를 이끈 황제였지만 죽을 때는 전쟁으로 제국을 망친 군주로 기억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른 황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송나라의 창업자 송태조 조광윤이에요. 960년 조광윤은 군사 쿠데타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역시 절도사 출신이었고 군대의 지지로 권력을 잡았죠. 그는 당나라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즉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병권 회수였어요. 961년 조광유는 자신을 황제로 만든 장군들을 불러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그는 제안했죠. 병권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대신 토지와 재산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장군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오히려 이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들은 병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를 우리는 배주석 병권이라 부릅니다. 술자리에서 병권을 회수했다는 뜻이에요. 당현종은 정반대였죠. 그는 절도사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었고 알록산 같은 인물에게 3개의 절도사를 맡겼습니다. 그는 군사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고 장군들을 신뢰했어요. 조광유는 제도를 믿었습니다. 개인의 충성이 아니라 구조적 안전장치를 만들었죠. 그래서 송나라는 외적과의 전쟁에서는 약했지만 내부 반란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두 황제의 선택은 국가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안사의 난은 구조적 문제였다고 말해요. 당나라는 너무 넓었고 변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했다고 하죠. 절도사 제도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어떤 황제라도 이 문제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당나라는 서쪽으로는 티베트, 북쪽으로는 돌궐과 위구르, 동쪽으로는 발해와 대치하고 있었어요. 광대한 국경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강력한 군대는 필요했죠. 또 다른 학자들은 말합니다. 알록산 개인의 야망이 문제였다고. 그가 아니었다면 반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해요. 알록산은 확실히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군사적 재능, 정치적 감각, 그리고 황제의 신임을 얻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죠. 다른 절도사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른 해석도 존재합니다. 당현종은 너무 늦게 움직였고 너무 쉽게 믿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경고는 있었지만 그는 듣지 않았죠. 정치를 방치했고 군사력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실패였다고 평가해요. 전쟁은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결과였죠. 당현종이 740년대 정치에 집중했다면, 알록산에게 3개의 절도사를 맡기지 않았다면, 양국충의 경고를 들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어요. 정말 다른 길은 없었을까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안사의 난은 13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쉽게 선택하고 권력을 방치하고 경고를 무시한 지도자의 비극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당현종은 명군으로 시작했지만 무능한 군주로 끝났죠. 그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은 무너졌어요. 마지막 순간 마회영 나무 아래에서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는 후회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당현종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정치를 방치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졌을까요? 한 사람에게 모든 군사력을 맡기지 않았을까요? 경고를 들었을까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다리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고 오늘의 선택을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